인생의 길에서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이다. 미국 작가 제인 로터의 말입니다. 대학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자기소개서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종이에 담아내는 일은 상당히 힘들지요. 경력과 인성, 비전 면에서 우수한 사람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합니다. 맥락이 닿는 스토리를 통해 진실성을 보여줘야 하며 살아온 길과 살고자 하는 방향의 설득력을 갖춰야 해요.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도 이 모든 내용을 제한된 분량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이토록 어려운 자기소개서가 결국 묻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우리에게 적합한 사람인가?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인가입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말하는 중이에요. 당신이 극복한 장애물을 알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항상 내가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시간이 바로 나를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김난도 교수님도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젊은 시절의 힘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인 겁니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여러분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365공 비타민, 나를 만드는 바로 그 시간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는요, 겐조 도루의 전설이 파는 법이라는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적나라하죠? 전형적인 셀러리맨들의 성공 신화 같은 제목입니다. 전설이 파는 법이라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셀러리맨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큰 기대 없이 책을 집어떠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한, 물론 저의 평소 스타일과는 좀 다르기도 했지만요, 커다란 자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얇은 책이고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니에요.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오가며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겐조 도루라는 사람이 주는 에너지, 생각, 이라는 기준입니다. 그 부분을 나누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겐조 도루는 원래 출판사 에디터, 그러니까 편집자예요. 이 에디터는 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알고 있지만요, 이 작가가 책을 쓸 때는 한글 파일의 원고를 쓰거든요. 그 원고를 매만져서 이 책이라는 예쁜 상품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에디터의 일입니다. 원고를 보고 내용을 수정하고 교정 교열도 보고 책의 판형이나 디자인 또 제목 등도 고민하고요. 또 어떻게 마케팅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에디터의 일이에요. 이 겐조 도루는 에디터를 하면서 전설적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가 출판사에 입사해서 신입사원일 때 처음 기획한 책, 구몬식 산수의 비밀이라는 책이었는데, 신입사원이 처음 만든 책이 38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몬수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눈높이 수학 같은 겁니다. 사칙연산 단순 계산 작업을 많이 반복함으로써 산수 실력을 기르는 건데, 아무튼 이 책으로 조금했던 구몬수학회사가 커다란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겐조 도루는 연이어 베스트셀러를 내고요, 초고속으로 승진을 합니다. 잡지 편집장에 부임한 후에는 잡지 발행 부수를 기존보다
30배나 늘렸다고 해요. 또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10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을 20권 이상 기획해냅니다. 이쯤 되면 베스트셀러의 신이라고 불릴만 하지 않나요? 이 전설이 파는 법이라는 이야기에는 직장인이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지,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하면 연예인이나 유명인과 친해질 수 있는지 같은 질문에 대한 겐조 도루의 솔직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겐조 도루의 생각이고 인생관이에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듣는 분에 따라서는 너무나 적나라해서 불쾌감이랄까 거리감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일을 대하는 자세,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죽자 살자 성공에 매달리는 자세만큼은 어떤 사람이라도 인정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에 충분히 소개해 볼 만한 인물과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점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죠. 오늘은 고통스럽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라고 단언한 부분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한번 성공을 경험하면 실패라는 벽을 돌파하기 위한 방정식이 보이고 그것이 몸에 밴다. 장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분야에서 일하든 닫혀있는 문을 비집고 들어가서 나를 가로막는 판매의 벽을 제대로 돌파해본 사람은 어떻게 팔아야 사는 사람을 사로잡을 것인지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된다. 나는 1975년 가도카와 출판에 입사해서 퇴사하기 전까지 약 20여 년에 걸쳐 쭉 회사를 대표하는 주요 수입원이었다. 일본의 출판계에는 10만 부의 벽이라는 말이 있다. 히트작이 계속 증쇠를 거듭해 8만 부, 9만 부까지 늘더라도 10만 부를 돌파하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나는 평소에 10만 개의 히트작을 한 번 만들어 본 사람은 그때부터 몇 번이든 10만 개 팔리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30만 개가 넘게 팔린 히트작을 한 번 만들어 본 사람은 그때부터 몇 번이든 30만 개 팔리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한다. 한번 팔아보면 그 후에는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 사는 사람의 구미를 돋게 할지 금세 떠오르게 된다. 어떤 카피를 사용할 것인지, 신문 광고는 어떻게 실을 것인지, 어떤 프로모션을 내걸어야 폭발적인 이슈가 만들어질 것인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떠오르게 된다. 압도적인 결과를 내면 회사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사라진다. 매년 가도카와 출판의 연간 매출 베스트 10위 안에 내가 담당했던 책이 70%를 차지했다. 내가 회사를 위해 빼어나게 이익을 올리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었다. 시인이었던 기니로 나스오의 문고본 중 9권의 편집을 내가 담당했는데 모든 책이 100만 부 넘게 팔렸다. 가수이건 소설가이건 누가 썼는지를 막론하고 내가 손을 댄 책은 100만 부, 많게는 400만 부씩 팔려나갔다. 가도카와 출판에 있던 시절 내가 담당했던 소설가의 작품은 총 5번 나오키상을 수상했다. 후보자까지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한 작품도 많다. 2번이나 수상 문턱까지 갔다가 아깝게 수상을 놓친 작가도 있다. 따라서 내가 인당 5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몇 번을 회식하든 월 4천만 원에 가까운 회사 경비를 쓰든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배정해주지 않는다라든지 희망하는 부서에 가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품은 독자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우선 지금 맡은 일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내라. 어중간한 결과가 아니다. 압도적인 결과를 남기면 저절로 희망하는 지위를 손에 넣는 법이다. 하고 싶은 일이 저절로 날아든다. 당신이 회사를 대표하는 주요 수입원이 되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불만은 사그라져 버릴 것이다. 결과가 나지 않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 내가 여성 프로골퍼로 활약하고 있는 지인에게 늘상 해주는 말이 있다.
1년 동안 가장 괴로운 노력을 한 사람이 그 해의 상금 왕이 된다고 생각해라. 내가 랭킹 35등인 것은 너의 노력의 순위가 35등이기 때문이다. 노력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인생론이다. 일에 관해서 말하자면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노력에는 의미가 없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겐토샤에서 베스트셀러가 나오거나 새로운 사업이 성공하면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나는 덕분에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혀를 찬다. 내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건 당신보다 100배는 더 피 흘리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혼잣말을 한다. 압도적인 노력이란 무엇인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자지 않고 일하는 것.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그건 도저히 무리다. 불가능하다라면서 남들이 포기하는 일을 선택해서 정복해내는 것. 남들이 포기했다 해도 나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압도적인 노력은 당연한 말이지만 지극히 고통스럽다.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거나 연일 악몽에 가위 눌리는 일은 자주 있다. 하지만 나는 압도적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각오를 다지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마주한다. 우울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울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아니다. 매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끝까지 해냈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타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압도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과 도중에 내팽개치는 사람. 괴로워도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회는 돌아온다. 죽을 각오로 노력한다면 커다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압도적 노력이 10번 거듭되었을 때 비로소 결과가 나온다. 지금의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상대해 주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소설가 이스키 히로유키 씨와 일을 하고 싶어서 25통이나 되는 편지를 써서 계속 보냈다. 짧은 에세이에서 상하 2권에 걸친 장편 소설까지 이스키 씨의 신작 원고가 발표되었을 때는 꼭 닷새 이내에 소감을 적어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스키 히로유키라는 이름에 5오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차가 난 생각이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이스키 씨의 소설 한 권을 읽은 이래로 그에게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디터로서 꼭 함께 일하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가도카와 출판은 그때까지 교류가 전혀 없던 이스키 씨의 원고를 받아냈고 그 책은 50만 부가 나가서 큰 히트를 기록했다. 당시 소설가로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이시하라 신타로 씨를 만나러 갔을 때는 장미 50송이 꽃다발을 들고 갔다. 하지만 그까지 꽃다발이야 어차피 애송이의 얄팍한 수다. 이시하라 씨는 살다 보니 남자에게 꽃도 다 받아보는군 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는데 이 정도로 당연히 작가가 감동할 리 없었다. 꽃다발을 들고 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시하라 씨의 소설 태양의 계절과 처형의 방 전문을 그가 보는 앞에서 암송하려고 시도했다. 도입부 몇 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설책의 전문을 암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태양의 계절을 전문 암송하기 시작했을 때 이시하라 씨는 그제서야 알겠네, 자네하고 작업하도록 하지 라고 허락해 주었다. 다작으로 유명한 소설가 마스모토 세이초 씨와 일을 한 적은 없지만 만일 원고를 부탁하려 갔다면 그의 방대한 저작을 전부 다 읽고서 갔을 것이다. 어느 작품이 이야기거리가 되더라도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모든 작품을 마스터하고 정성스레 준비한 뒤에 미팅에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스모토 세이초 씨의 책이라니 많아도 너무 많다. 아무래도 전부를 읽기는 무리다 라고 투덜거릴 시간에 곧장 한 권 읽기 시작하는 편이 당연히 낫다.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식사 시간도 아까워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독서 중독에 빠지면 된다.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부터가 진짜 노력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부터가 진짜 노력이다. 압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요컨대 마음의 문제다. 아무리 괴로워도 이를 도중에 내팽개치지 말고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하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노력을 거듭해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짓는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기 마지막에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소설가가 나옵니다. 그 많은 책을 다 읽고 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요. 그 세이초 씨가 누구인지 잠깐 언급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요,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이에요. 지금 일본 추리소설로 유명하신 분들, 미야베 미유키,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들이 세이초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세이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차별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일본 최고의 국민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마스모토 세이초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소학교, 국민학교만 마친 채로 급사로 취직했습니다. 원래 신문기자가 꿈이어서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을 열심히 읽었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좌절감을 겪습니다. 그러던 중 27살 때 아사히 신문사의 지사가 그가 살던 동네로 이전을 해와요. 세이초는 용감하게 지사장에게 편지를 썼고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간 신문사에서 일을 하죠. 다만 이 신문사라는 직장에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줄 때도요. 대졸 사원들에 비해서 소학교만 나온 세이초에게는 하루 늦게 돈이 나왔고 회사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세이초가 35살 때 군에 징집이 됩니다. 한국에도 왔었나 봅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할 시점이었죠. 그런데 세이초는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인간은 원래 평등하다라는 해방감을 맛봅니다. 전쟁터에서 너나 없이 죽어나가는 중에는 빈부귀천이나 학력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극심한 인플레를 겪을 때 세이초는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일을 합니다. 빗자루를 팔고 현상금이 걸린 포스터를 그리고 그러면서 40살까지 꾸역꾸역 8명의 부양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이때까지 그는 성공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0살 때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1950년 주간 아사히에서 대중을 상대로 소설을 공모합니다. 세이초는 여기에 응모를 하죠.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걸어다니는 시간에 줄거리를 구상했고요. 모기장 안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밤에 써냅니다. 이렇게 그가 쓴 작품이 전체 응모자 990여 편 중에서 3등으로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세이초는 신문사 직장 생활 외의 모든 시간을 작품을 쓰는 데 바쳤습니다. 계속 작품을 썼고 여기저기에 보냅니다. 그러던 중 어느 고쿠라 일기 전이라는 작품을 써서 대중문학상인 나오키상에 내는데요. 심사위원이었던 한 분이 이 작품은 대중문학상인 나오키상보다는 순수 문학인 아쿠타카와상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작품을 아쿠타카와상으로 돌려요. 그리고 기적적이게도 이 작품은 아쿠타카와상을 타지요. 세이초는 점점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됩니다. 그의 나이 47살, 그가 먹여 살리던 가족은 8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듬해에 23편의 작품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33편을 쓸 정도로 미친 듯이 글을 썼습니다. 그의 각오는 이랬대요. 공부하면서 쓰고 쓰면서 공부한다. 아까 겐조 도루가 세이초의 많은 책을 다 읽고 갈 각오였다고 말씀드렸죠. 세이초가 평생 남긴 작품은 장편만 100권, 단행본은
700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겐조 도루의 전설이 파는 법을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지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